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세대 실비부터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다시 도입될 예정인데요.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3,500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 보험인지 체감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질병을 보장하거나 골절당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런 보험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인데요.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100% 전부를 보장하는 실비도 있습니다. 동시에 비급여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5세대 실비보험이 25년 말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떠들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끔씩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고 보장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보니 가입 시기에 따라 제각각인 실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당장 옛날 실비에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갈아타면 얼마가 되는 건지, 뭐가 바뀌는 건지, 혹시 손해보지는 않을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에 숨겨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세대별 실비의 엄청난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좋은 실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남들보다 더 가치 있게 활용하시는 방법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실비를 청구해보면 세대에 따라 일부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3세대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100만원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80만원을 돌려받고 20만원은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만원이 아니라 만약에 최신 암 치료를 받게 되어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됐을 때예요. 자기부담금만 800만원, 10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실비가 있어도 결코 부담이 적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자기부담금에는 연간 200만원의 한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험사에서 추가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실비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비를 연간 5천만원 청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4천만원, 자기부담금이 내야 할 돈이 1천만원이었어야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4,800만원이고 난 2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실손보험 표준화가 이루어진 09년 10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까지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비까지 전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5세대 실비부터는 다시 생길 예정이지만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는 점 참고하고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급여 치료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를 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면 비급여 치료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진료, 약제 등 건보공단에서 인정해주는 것들은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더하면 좋은 치료, 예를 들어 엑스레이는 급여지만 굳이 MRI까지 찍겠다면 이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오늘 소개해드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급여 치료에만 해당이 되고요.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는 09년 10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된 1에서 3세대라면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되니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 하겠죠.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에는 20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남아있지만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빠졌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세대 실비부터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다시 도입될 예정인데요. 보장 대상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로 한정되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역시 200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실비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4세대, 5세대 실비의 보장 조건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절대 전환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보험료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전환이 아니라 해지를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4세대, 5세대 실비의 조건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있는 것과 없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옛날 실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힘들다면 4세대, 5세대 실비로 전환해서라도 더 길게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비에 납입 중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잘 몰라서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냈던 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전부 적용 대상이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먼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에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실비가 병원비를 돌려주긴 하지만 해외 병원에서 사용한 비용까지 돌려주진 않죠. 그런데 내가 1, 2년 정도 유학을 간다거나 장기 출장, 여행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게 됐다고 해도 실비를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장받지도 않는 기간에 실비를 유지해야 한다면 이거 너무 불합리하겠죠. 만약 내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해외에 있던 기간 동안 냈던 실비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게 번거로운 분들은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유학이나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됐는데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를 사후 환급받는 게 아니라 납입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 정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죠. 회사 단체 실비 가입자분들의 경우 단체 실비가 있으니까 굳이 개인 실비를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중 지출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됐다거나 은퇴 이후에 개인 실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때 병력이나 나이 때문에 실비보험 가입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한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단체 실비가 있어도 개인 실비를 함께 가입해놓고 단체 실비는 회사가 내주고 내 실비는 내가 내고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땐 납입 중지를 시켜놨다가 퇴사를 하는 등 내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재개를 시키면 되는데요. 22년까지 내 개인 실비만 중지를 시킬 수 있어서 꼭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아야 했지만 23년부터는 반대로 단체 실비를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해주던 단체 실비 비용이 나에게 환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단체 실비를 다시 살리는 경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 실비를 가입했더라도 실손보험을 살리는 시점이 되면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만 살려낼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 역시 23년부터는 전부 해결됐고 예전 실비 그대로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보니 단점은 전부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기능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둘 다 유지하고 두 곳 다 보장받으려고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죠. 제일 좋은 보험이 실비인데 이걸 두 개나 유지할 수 있다니.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치료를 하고 청구할 돈이 100만 원이라면 두 실비에서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 금액에 비례하게 보상을 하는 비례보상 보험이기 때문에 두 보험사에서 각각 50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청구했을 땐 청구 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이점 때문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온 게 납입중지 제도니까 잘 활용하셔서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단체 실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실비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병력으로 인해 개인 실비 가입이 제한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퇴직하시기 전에 심사를 통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해주기도 합니다. 5년간 청구 금액이 200만 원 이하거나 중증 질병이 없는 분들만 가능한 전환 제도이긴 하지만 사소한 감기나 눈병도 가입이 힘들어지는 개인 실비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심사 조건이니까요. 이런 전환 제도 역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개인 실비를 가입해 놓으시면 중간에 중지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건강할 때 개인 실비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다녀오시면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할 것 같으신가요? 지금 병원비를 썼는데 바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바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 시에 작성하는 청구서에 우리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인 병원 기록을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지만 청구 이력은 ICPS라는 보험 신용정보 종합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할 것 없이 모든 보험사가 이 청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최근 몇 년간 병원을 자잘하게 많이 다녀서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았다. 이럴 때 보험가입 심사를 받게 된다면 청구 이력이 다수 남아 있을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겁니다.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청구 이력 때문에 부담부를 받게 되는 사례도 흔하고요. 어떤 특약을 넣고 싶어도 제외하라는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단순한 급성 위염이었는데 위궤양이나 더 중증의 소화기계 질환으로 질병 코드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는 뇌혈관 질환 의심으로 검사만 진행하고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청구 이력에는 뇌출혈로 질병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병원에 항의하고 다행히 병원에서 변경은 해줬지만 또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었죠. 청구만 안 했어도 고지 대상이 아닌데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데요. 서류만 준비해 둔다면 1년 전 치료든 2년 전 치료든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들입니다. 크게 3가지 질문이 있는데 3개월 내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약 처방이 있는지를 묻고요.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이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내에는 보는 게 좀 많은데 입원이나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치 이상 약 처방이나 중대질병 진단, 치료 이력,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사항들인데요. 이 고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이 강제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이 고지 사항을 체크해 봤더니 나는 2년 전에 검사 몇 번 받았는데 1년 이내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6개월 전에 약을 일주일치 정도 처방받았으니까 3개월 내 치료에도 5년 내 30일치 이상 약 복용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 혹은 재심사 통보가 날라옵니다. 내가 청구한 이력이 줘야 되니까 해당 병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병 코드가 인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꽤 흔하게 겪는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 청구를 치료 직후에 하게 되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도 인수에 제한이 생기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가벼운 마사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게 되는데 7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5년이나 고지사항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꼭 7번이 아니라 한두 번만 받았어도 보험사 심사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보험금 청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정말 쉽습니다. 아까 315 고지사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편하게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치료받을 때 입원 또는 수술을 했다면 세 번째 5년 내 알릴 의무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엔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고지 대상이니까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는 거죠. 반면 2번 1년 내 추가검사 재검사 또는 1번 3개월 내 치료 이력 여기까지는 고지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고지사항에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게 가능한 기간이에요. 만약 작년에 두통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태가 호전돼서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세불명의 두통은 보험사가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병력 중 하나지만 청구 이력만 없다면 1년이 지나는 순간 아무 문제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가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3년이었죠. 무사히 가입한 이후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고지 의무도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 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마음 편히 청구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보험금 청구는 어차피 3년까지 가능하니까 치료가 끝났어도 곧바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나는 더 이상 보험 가입이 필요 없어 라는 분은 바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단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분들께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한도는 2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환급받거나 납입 중지를 시킬 수 있다.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납입 중지를 시켜놔야 한다. 중복으로 있어도 보험금을 2배로 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실비 청구는 바로바로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실손보험 약관에서 정말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들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도는 정말 좋은 정보들이니까 주변 분들께도 오늘 내용 공유해 주시면 몰라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치료비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특약만 집중해서 가입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손보험에 이런 엄청난 혜택이 없었다면 여러분들께 보험을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도 절대 못 드렸을 거예요. 보험을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면 그건 무조건 실손보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